하피풀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하정우 후보 대 한동훈 무소속 후보. 박민식 후보 빼면 서운하니까 박민식 후보. 부산 북구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산 북갑부터 한번 볼까요? 부산 북갑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딱 붙었네요. 하정우, 한동훈 딱 붙었습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오차범위 내에 접전, 격돌이죠. 딱 붙었습니다. 한동훈, 하정우,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후보는 21.5. 그 뒤로 쫓고 있습니다. 3파전 양상인데 3파전의 구도 속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완전히 뒤쫓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오차범위 내의 대격돌, 접전 양상이죠. 김광삼 변호사님, 재밌어요. 부산 북갑이 흥미진진한데 치열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저 지지도는 그냥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하정우 수석이 전략공천 된 다음에 이루어지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오빠라고 해봐, 이게 아직 저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정우 수석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구포시장에 오면서부터 이제 손털기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과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특히 지난번 손털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제 정청래와 하정우의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에게 오빠라고 막 해봐라 강요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A에어 오빠 논란은 시기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렇죠. 5월 1일, 3일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면요.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며칠, 일주일 정도 걸려야지 사실은 여론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수석으로서 어떤 능력이랄지 그런 건 굉장히 출중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굉장히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향후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좀 하정우 수석에게 불리하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소 취소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공소 취소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홍천 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이걸 논란을 짚으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워낙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나 못해서 이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더구나 주가지수가 반도체 호황에 입어가지고 또 AI 공소 취소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그렇죠. AI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뒷받침을 했는데, 네네. 이제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그동안 잊고 있었다. 재판도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구나. 그걸 이 특검법이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 아까 민주당 부울경에서 뛰는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잖아요. 그 네네. 법안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부울경 분위기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맞다. 맞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의 기억 속에 다시 소환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정우 수석의 지지율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럼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 한동훈 아까 그 지지도를 보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대폭 상승이 됐잖아요. 그건
보수의 재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데 보수 재건을 해서 지금의 조작기소 특검법이랄지 민주당이랄지 뭐 정부랄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그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견제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특검법 만들고 또 이후에 있어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영남까지 완승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건 일단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 플러스에다가 이제 하정우 수석의 어떤 그 논란 이게 더해져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네네. 저 공소 취소와 그것은 그 하정우 수석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 자체는 선거에 앞으로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해석 전해드렸습니다. 지지율 좀 더 보죠. 과연 공소 취소 여파가 정말 이 부울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시장 여론조사입니다. 급기야 오차 범위 내에 좁혀졌습니다. 전재수 46.9, 박형준 40.7, 오차 범위는 3.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차 범위 내로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북갑, 부산 시장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대구도 한번 볼까요? 대구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접전 양상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장, 부산 북갑, 대구시장도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그 말하신 거군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영향 줬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론조사 조사 시점을 보면 아직 본격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여론조사들은 공소 취소 논란, 뭐 아까 말했던 오빠 논란들이 더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래서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 된다. 시간이 없다. 예, 내일 이제 그 신임 다시 이제 원내대표가 네네. 정해지는 날인데 한병도 그 원내대표의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라 단독 후보라서 아마 다시 원내대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부울경이나 영남권에서 후보가 라인업이 딱 되면 보수 결집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미리 예견된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후보가 안 정해졌고 오늘 뭐 발표 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 전 이 박민식 후보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확정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군요. 그러면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게 한동훈 후보가 좀 내려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2번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라는 그게 상당히 지지율에는 아마 그 부산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이제 그 이후의 여론의 추이를 후보 확정 이후에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첫날 구포시장 가서 호대인 신고식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거 보면서 지도부에서 조금 경험 많고 마포에서 망원시장 많이 다녀본 정청래 대표가 도와주러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포하면 또 망원시장이죠. 예,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댁 근처. 그런데 보니까 또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오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과를 뭐 신속하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과를 빨리 하는 것보다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정청래 대표가 내려갔다가 오히려 더 논란이 됐다. 예, 사고 친 거죠. 사고 친 시청말로.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치 처음인데라고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던 북구 주민들도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계속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 향후에 실현하지 않는 것, 정말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이 뭐 혐의가 명백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 연대 혹은 결집,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나 지금 뭐 후보들까지, 수도권 후보들까지 막 다 나와서 광역단체장들 그 연대하고 뭐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버린 셈이 됐어요. 그러네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과연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를 정말 지도부에 세심하게 잘 살펴서 마지막 한 달 채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쳇말로 정청래 대표가 사고 쳤다.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보시죠.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엄마 있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갖고 이모랑 가자. 이모. 이모님 이쁘시네. 너무 미인이시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엄지척. 하나, 둘, 셋.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하기에는 하수석이 50대죠. 정청래 대표는 60대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환갑이 넘은 할배가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이게 아동학대범 아닙니까? 아이에게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정치인을 향해 오빠라고 불러보라며 수차례 강요하는 모습은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분위기의 유세 현장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글쎄 뭐 제가 당대표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봐가지고는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왜 전재수 후보님이 평도 좋고 부산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거기 가서 막 또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에서 실수하기보단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라,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어제 하정우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응원에 부산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서 발언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송구하다라는 말에 네.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입니까? 본인의 말, 이것이 논란의 중심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해명을 했다라고 저는 2차 가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과거에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2017년이었나요?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한테 오빠라 불러봐라 했다가 해임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25년에도 그 서울시 수도 그 아리수 관련돼서 그 한 간부분이 또 아랫사람에게 오빠라 불러라고 했다가 해직되었고, 이걸 또 이제 인권위의 그런 공고사항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벌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인권위의 그 결정이 맞다, 합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도 오빠라 불러봐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통념으로도 문제입니다. 지금 저 해당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8살인데 저도 7살 아이 엄마인데 하정우 수석이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 아저씨와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오빠라 불러봐라.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학부모였다면
저는 그 현장을 체증을 했고 저는 경찰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은 맞고요. 어떤 절박한 마음을 참 잘 살피기 위해서 부산으로 행보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아셨다면 아이와 함께 투샷을 찍기 위해서 오빠라 불러라는 그런 절박하지 않은 언행이 과연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한참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이제 성치훈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수도 많으시고 또 당대표의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지역에 이제 망원시장도 있고 유권자들과 굉장히 프렌들리한 행보를 보이는 걸로 장점이 많은 분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켰을까요? 보통은 뭐 나이가 젊다 혹은 뭐 동안이다 이런 것을 좀 칭찬해주거나 부각시켜주고 싶다면 아저씨 말고 삼촌이라고 해봐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뭐 내키지는 않지만 삼촌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일 텐데 오빠라고 불러봐. 이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스킨십이 좋으신 분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나 예를 들면 뭐 할머니 같은 분들 만나서 뭐 오빠라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대상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한테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랬을까? 유감 표시도 저는 그 논란이 된 게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그 발언한 행위 자체가 송구스럽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과도 문제다.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지금 부산 선거는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 선거가 지금 사실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투 스트라이크 야구로 치면 이제 카운트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수 논란으로 원 스트라이크 먹었고 지금 이 오빠 논란으로 투 스트라이크 먹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오면 이제 삼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아까 여론조사 지표는 글쎄요 뭐 흐름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아직 우리가 51대 49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실수를 하면 이제 49대 51로 뒤집힐 겁니다.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산 북구갑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남 선거는 저희가 아무리 잘하고 국정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아무리 뒷받침해줘도 겨우겨우 해봐야 51대 49로 겨우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이기기도 힘든데 지금 이런 실수가 나오면은 49대 51로 뒤집혀가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시원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과에 대해서도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영상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희한테는 악재고 뭐 야당에게 호재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너무 좀 과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에 안 나온 김재현 최고가 발언하다가 갑자기 뭐 정청래 대표의 외모를 막 얘기하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옆에 있던 송원석 원내대표는 키득키득거리고 전 이런 모습도 되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굳이 어떤 비호감이다. 예, 그건 호재를 오히려 악재로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는 헛발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저 국민의힘이 저렇게 또 선을 넘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51대 49에서 49대 51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지금 그 수도권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부산은 전재수한테 맡기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과 우리 당이 유리한 호남 선거에서 설화가 나오잖아요. 바로 영남에 영향을 줍니다. 2년 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2년 때 총선 때 우리가 전재수 의원만 당선되고 전멸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에서 공천 논란이 발생하니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부산 지원 가지 말고 거기엔 맡겨둬라 이거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있는 선거에서 긴장을 하지 않고 나비효과가 크다. 당연하죠. 전국에서 어디 호남에서라도 우리가 뭐 설화가 나와도 이기는 호남에서도 혹시나 실수가 나오잖아요. 바로 저는 하정우 후보의 삼진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선거 분위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정어린 당에 대한 충정의 조언 성춘 대변인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 북갑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불거진 하정우 후보의 오빠 발언 논란을 재차 짚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응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정청래 대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범 아닙니까? 예, 오빠 강요범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동에게는 더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긴 했는데 정청래, 하정우 두 사람의 사과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구전영 변호사님, 마치 뭐 아동이 중심에 서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한 거 이거는 좀 문제다. 뭔가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과도 사과 같지 않게 해버린 거죠. 아동이 중심에 서게 했다. 뭐 그거는 무슨 아동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들로 인해서 아동이 뭐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드러났다. 뭐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동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 예.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그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내용들이 징계나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후임 직원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성희롱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 법적인 제재를 받아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여성, 그 중에서도 아동, 정말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근데 이 아동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 게 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인가, 내 선거운동의 객체로 도구로 여기고 카메라 찍히는 거 내가 사진 한 장 얻고 재밌는 장면 하나 연출해보겠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과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거를 뭐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 쪽이 뭐 과하게 때린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자체도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 사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과 메시지 나왔는데 사과하기 전에 민주당 패널 분들이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까지 막 쉴드를 쳤었거든요. 예. 이게 진영 논리나 선거 앞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갖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너무 공감하고 좀 불쾌한 마음이 저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이 데리고 나가면은 상식 있는 어른들은 아이한테 얘기 건네고 싶어도 직접 말 안 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얘기 좀 시켜봐도 돼요? 뭐 이거 먹을 것 좀 줘도 돼요? 이렇게 어른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한테 왜냐하면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이상한 거 시켰을 때 막 되게 울고 막 싫어하고 이러면 그게 다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상식이 다 있으신데 저는 아이 데리고 다닐 때 이렇게 불편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영상에서 아직도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걸 봐서 놀랐습니다. 어제 저 논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빠 강요범, 아동학대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정청래 대표의 얼굴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사과가 조금 늦은 건 아니었을까요? 정청래 대표나 하정우 후보? 뭐 사과가 늦었냐? 그거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늦었다고 느끼면 늦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다른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바른 소리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무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마음을 좀 다잡고 또 계속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귀여워. 진짜. 여기서 사진. 엄마 있어,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갖고 이모를 가져. 이모. 이모님 이쁘시네. 너무 미인이십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구포시장에 내려간 당일날 악수한 이후에 손을 털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 정치 베테랑인 정청래 대표와 같이 다니는 과정에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대처를
당장 이제 현장에서 하긴 쉽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 좀 논란이 길게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사실 나이 차이가 40에서 50살 차이 나는 그 어린애한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저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겠냐.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자령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이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운동이지만 아이가 자신한테 접근하면 그래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보면 자꾸 강요하잖아요.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해명문에다 보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이가 왜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그걸 왜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 사과문이 하정우 후보 사과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도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낸 사과문과 하정우 후보의 사과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문제되는 그 대목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에 어떤 뭐 손 터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이 유권자들을 대할 때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아이한테도 보니까 과도하게 90도로 인사하던데 이제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자신이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때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뭔가 배워서 학습돼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인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겸손하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은 뭐 정청래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 대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억지로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아 그래? 아 괜찮아. 자 다시 좀 시작. 오빠 화이팅! 고마워요. 정청래가 정청래했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통 능력이 좋고 사람들한테 친숙해요. 근데 그게 과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고가 저는 반드시 터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가 저런 일이 터질 걸로 예상을 했다. 너무 과도한 소통 능력, 뭐 과한 스킨십 때문에 논란이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성 부대변인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터질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고요. 전혀 모르셨어요. 앞으로 또 터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조심을 해야겠죠. 일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사과문도 뭐 좀 부족한 부분, 표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좀 앞으로 이런 논란들을 벗어나서 정말 부산 북구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펼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도 뭐 그렇게 여론이 뭐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할 말만 했다 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주변에는 없는데 부적절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야당에서는 또 정청래가 정청래했다. 또 이건 또 과한 공격 아닌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영상을 봤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악재이고 야당에는 호재일 수도 있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깎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당 대표의 뭐 외모를 뭐 컴상궂다면서 좀 조롱성 낀 비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송원석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었지만 옆에서 사실 같이 키득거리고 있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기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이걸 오히려 품격 있게 비판을 하면서 야당의 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본인들이 전 실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뭐 영남이나 이쪽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금 선거운동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곳에든 우리 당의 유리한 지역에서 저런 설화가 또 터지잖아요. 그럼 또 바로 대구 선거, 부산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2년 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의 논란이 생겼던 것들이 결국 부산에서의 이런 선거 뒤집힘에 영향을 주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좀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가면 좀 안일할 수 있거든. 조금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런 예. 말 한마디가 전국에 있는 특히나 접전을 펼치고 있는 특히나 우리가 불리한데도 좀 해볼 만한 선거로서 아까 나왔던 김부겸 후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본인의 선거가 아닌 지금 민주당 전체의 선거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당이 좀 실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 이걸 계속 다루는 것 자체도 저 아동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저희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인천 연수갑에 공천을 받아서 뛰고 있는 후보인데요. 구전영 변호사님, 영남에 가서 괜히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에게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좀 불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유머러스하고 소구력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말이 좀 거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런 부분들이 후보에게는 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같이 3자 대결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좀 깎아먹는 부분이 생기면 정말 혼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그 도봉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게 동네 어딘지도 모르는 발언 한마디로 날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기령 부대변인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떠오르고 또 사실 이준석 대표의 3자 구도도 지금 여기에 북부의 3자 구도에 자꾸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준석이 10년간 쌓아온 인지도도 있었지만 그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터지면서 스스로 조금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물려 가지고 마중물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우려의 목소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부산 북갑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하정우 수석의 악수 논란이라든지 이제 저런 발언 논란들이 좀 불거진 것들이 다 포함된 기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조금 변동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한 것이고 이번 조사의 의미는 하정우 후보가 이제 이 청와대를 나와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첫 번째 행보를 국포시장 했던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이 지지율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가 아마 내일 후보가 결정된다고 그러죠. 예. 이영프 전 KBS 기자와 아직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조사보다는 이제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약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역을 열심히 지금 다닌 결과가 뭐 포함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강 1중 구도가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정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지율이 나올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떤 표로서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너무나 격차가 나버리면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또 있거든요.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북구갑은 보면 다른 부산과는 달리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 아마 대선 때도 여기가 김문수 후보가 꽤 많이 잘 나왔던 지역이에요. 네. 그만큼 당시에도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한동훈 박민식 후보를 합하면 하정우 후보보다 꽤 많지 않습니까? 50%가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 예.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 후보가 어떻게 이제 지금 민심을 잡아나갈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흥미로운 그런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못지않게 부산 북가 보궐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내려간 직후부터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아서 그게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도 그런 논란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뭐 저는 일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선거에서 여론조사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추이가 좋으려면은 간단합니다.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선거가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30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특징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각자의 지지층이 좀 결집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은 박민식 후보가 사실 상당히 처지지 않아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ARS 방식이기 때문에 예. ARS의 방식의 특징은 전환 면접과 비교했을 때 적극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ARS 딱 들어보면 바로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면접을 했을 때 적극 지지층의 숫자와 거의 ARS 숫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들은 확실히 결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정식으로 나서서 3자 구도가 된다고 하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직 박민식 후보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내일쯤이면 후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게 아마 또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식 전 의원은 여전히 단일화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지지자들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저는 단일화라는 정치 공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그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당권파는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막고 그걸 막으려는 한동훈을 막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도 없습니다. 단일화다 하는 게 왜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 경상도말 주끼리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야 이건 네가 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주민들 보면 장난치나. 주민들이 뭐 장난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가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이것도 좀 선거 기간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일화 생각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영풍 전 기자도 지난번에 공천 면접 보고 나서 나는 아예 각서까지 쓰자고 했다. 단일화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 같은데요. 구전은 변호사님. 지금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언제까지 좀 이게 이 방향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단일화가 되면 이기죠. 근데 이기는데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기 때문에 단일화를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했다가 다른 지역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단일화했는데 자기가 진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북구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행보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단일화하는 거는 만약에 졌을 때 나는 그냥 갈 곳이 없어져가지고 정치 생명 끝난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에 되면 좋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2년 뒤에 총선에 나온다라는 각오로 내려간 거라 가지고 이번에 안 돼가지고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했는데 졌다라고 하면 2년 뒤 선거에는 박민식 후보가 그럼 자리 잡고 있을 텐데 그때 그럼 어떻게 또 자리를 잡나. 이게 다 나중 2년 뒤를 생각해서도 두 사람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이기는데 왜 저러나 이러겠지만 예전에도 이기는 거 뻔한데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단일화가 안 돼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시감 드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제 뭐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은 아마 표로서 내가 투표로 단일화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조만간 박민식 후보까지도 아마 확정이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났을 때 여론조사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아마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의 추이가 아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표심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표로 단일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